AI 시대를 맞이한 영화 제작의 현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영화 1987 카트 그리고 하얼빈까지 영화 시나리오 작가 김경찬입니다. AI 영화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선구적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한슬입니다. 영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가 했던 마지막 대사 혹시 기억하세요? AI는 사실 이러한 어떤 촬영장에서의 치열한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애드립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AI가 이제 신입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보면은 신진 창작자들에게 기회장이 또 될 수도. 결국 이제 도구의 성능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이걸 다루는 사람의 어떤 깊이가 중요하다.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AI를 써서 엔딩 크레딧에 AI를 활용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냥 내 이름만 딱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냥 지금 차원에서 봤을 때 뭐가 더 좋으신지. 저는 방송을 한 20년 하다가 이제 뒤늦게 영화로 왔는데,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였거든요. 근데 AI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거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입금만 되면. 네, 그렇죠. 근데 입금은 포기 못 하겠습니다. 네, 입금만 되면 사실은 괜찮다. 네, 공감님은요? 우리가 기존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뭐 촬영 감독 이름 옆에 어떤 카메라 기종을 썼음, 편집 감독이 옆에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썼으면 쓰지 않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안전한 AI를 활용한 창작 영위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올해 1월부터 시도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은 AI로 만들었음을 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 뭐 후반에 이 영화엔 생성형 AI가 활용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런 고지를 해야 되긴 합니다. 예. 나중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AI로 만들어지니까 AI를 안 쓴 영화만 표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AI가 안 들어간 영화가 없다면 거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순수 AI가 쓰이지 않은 맨파워로만 만들어졌음을 뭐 오히려 역으로 마케팅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핸드메이드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핸드메이드 같은 거네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필름으로 촬영한 영화 설국열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가장 본질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 AI 시대에서 어쩌면 이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진짜 핵심 동력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국내 시장만으로 영화나 드라마 시장을 끌고 가기는 어려운 시장이 돼 있어요. 글로벌화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문화 충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 충돌이 뭐냐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가 마치 물리학처럼 충돌했을 때 작용과 반작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변증법의 정반합 이론이 있듯이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했을 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에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전부 한국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신 분이잖아요. 두 개 혹은 세 개의 문화권에서 살아보신 분들이죠. 그럼 이분들 안에서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가 서로 충돌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충돌시키면서 새로운 방향의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갓 있잖아요. 태대현의 그 유명한 갓 쓰고 나오는 사자 보이스. 갓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할지 몰랐잖아요.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익살스러운 호랑이 더피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죠.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국을 잘 알아요.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 우리 이야기를 소개하려면 보편성을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AI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두 가지 이 AI를 갖고 이야기를 만들다가 막힌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그냥 아무 나라나 찍어요. 거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물어보다 보면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업 아시죠? 업의 핵심 아이디어는 집을 풍선을 매달아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업이라는 영화의 작가진 안에 피터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자전적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자기 집이 도로가 나서 또는 재개발이 돼서 집이 그렇게 사라지는 상황이 나오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표현할까요? 언어적으로 로스트라고 하죠. 집을 잃게 됐어. 로스트. 돈보다 더 소중한 집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또는 스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내 걸 뺏어갔어. 아. 또는 뭐 랍이라고 하기도 하죠. 강도질해 갔어.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날아갔어라고 표현해요. 내 집이 집을 날아갔다. 날렸어. 날아갔어. 플라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업이라는 느낌이 나온 거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화 충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증된 사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예. 심리학자 중에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그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대요. 예. 공통점이 딱 하나였대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해요. 2개 이상의 문화권에서 살아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데이터가 충돌할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AI를 통해서 충돌시켜보는 시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낯설지만 매혹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공간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픈 AI의 소라라든지 뭐 비오3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무기로 한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AI 영화 스타트업, 네,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우선 원천적인 그 AI 모델 개발 승부를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격차가. 대신 우리나라 그 컨텐츠 창작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이걸 활용하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보다 응용 기술 쪽으로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AI 모델들 중에서 그건 보통 제너럴한 모델들이잖아요. 통상적인 것들을 생성하고. 근데 어떤 부분들이 조작이 안 되거나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런 제 실무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로 생성한 영상은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의 공정, DI 공정이라고 하는 색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스페이스 공간 자체가 시네마 카메라로 찍은 그 데이터랑 비트 레이트가 달라요. 그래서 같이 합성을 하기에 되게 어려워요. 원래 합성을 하려면은 톤이나 조명 같은 게 맞아야 되는데 그 소스가 떠 보인다는 게 우리가 CG가 흔히 말하는 짜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컬러 비트를 업스케일링 해주는 뭐 그런 기술이 지금 아직 좀 많이 미약하고 부재한데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개발을 한다든지 실무에 전문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지금 실무에 AI를 CG 대신으로 쓰기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 모든 우리나라 VFX 업계 종사자들이 다 공감을 하는 이유가 딱 그 영역 때문이거든요. 뭐 이런 영역을 예를 들면 좀 더 전문적으로 파본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실제로 AI 영화제도 많이 다녀보셨죠? 그러면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정말 앞서 있는지 또 뭐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그 또한 아직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기술은 멀티샷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AI의 한계가 뭐 일관성이 다르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나노 바나나가 나오면서 많이 해결이 됐고 지금 계속 성능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금방 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 멀티샷 기능이 뭐냐면은 그 시덴스라는 모델에 탑재된 기능인데 그냥 단순 영상을 생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연출을 해줍니다. 상황을 제시를 하면은 이 샷에선 뭔가 미스테리한 어떤 상황을 입력을 하면은 그 미스테리한 상황에 맞춰서 편집이랑 연출을 해서 씬 자체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기이한 상황이다. 그럼 보통 뭐 화면을 예를 들어서 약간 오블리크 앵글이라고 약간 기울여서 뭐 이렇게 좀 미묘한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창의적으로 샷 구성들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지금 최근에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눈여겨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장면, 카메라의 위치나 방향 이런 걸 잡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어떠한 크리에이티브를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은 수많은 것들을 제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이걸 잘 짜집기를 해서 조합을 해서 대중들 앞에 내놓았을 때 QC적인 문제 없이 대중들이 몰입에 깨지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그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그 비주얼 매체들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이 야한 쪽이 산업 발달에 이게 촉매제 역할을 했거든요. 인쇄업도 처음에는 성경을 찍다가 이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왜 얼리 어답터의 소비가 끝나면 소비가 줄잖아요.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때 야한 소설을 찍어서 살아남았어요. 사진도 기록을 보면 19세기에 이 카메라 기술을 발전시킬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가 누드 사진이었어요. 19세기에 파리나 런던에서 그 명함 크기의 누드 사진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또 인터넷 시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는 인터넷이 공짜라는 게 일반적이던 시대에 혹시 프리첼 사태 뭐 이런 거 아세요? 다음 우표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좀 내라고 그랬더니 이용자들이 다 떠나가지고 프리첼을 몰락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유일하게 돈을 내는 사이트들이 있었죠. 성인 사이트들. 그 사이트들이 사실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힘이 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록이라고 하는 AI가 작년에 점유율이 2%가 채 안 됐는데 1년 만에 9배가 성장해가지고 거의 18% 근처까지 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X랑 연동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록이 성인용 이미지와 성인용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자유로운 AI 서비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성인용 이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이 네. 자본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겠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욕망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자본이 AI 영상을 조금 더 그 실사와 가깝게 만드는데 투자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실제로 그러기라고 하는 AI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그러니까 챗 GPT도 최근에 성인용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1, 4분기 안에.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인용 이미지와 영상들로 만들어진 투자금들이 그건 확실히 돈이 되니까 네. 그게 다시 AI 영상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데 사용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런데 창작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될 것 같은 게 내 아이디어나 뭐 나만의 문체,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뭐 연출 기법 뭐 이런 것들이 AI가 이제 학습을 해서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이런 저작권이나 표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시고 싶으신지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드라마나 영화 쪽은 문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흉내낸다고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봐야 뭐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비껴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러면 아무리 뭐 내 스타일을 베껴도 근원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능력은 카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은 문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이 영화 시나리오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럴 것이다. 네. 네, 공 감독님께서는 어떠세요? 뭐 사실 표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방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의도성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궤도님의 얼굴을 AI로 생성을 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었다. 이런 거는 뭔가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한 거면 또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AI가 아니라 그냥 포토샵으로 제가 궤도님의 얼굴을 따서 붙인 이건 AI가 쓰이지 않았음에도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그 의도성이랑 상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AI를 썼다 안 썼다의 문제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 전략 그리고 저작권까지 정말 뜨거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야 이거 봉준호 감독 스타일이다, 박찬욱 감독 스타일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AI 영화를 만들면 누구나 이제 비슷한 AI 툴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독창성을 어떻게 담을까?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야 이거는 권한슬 감독만의 어떤 느낌이 산다. 이걸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작을 하는데 자본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이유가 뭐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뭐 들어온 펀딩과 뭐 배우들과의 뭐 협의 뭐 이런 이 작품을 같이 참여한 스태프들이 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과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제약이 있는 건데 뭐 사실은 AI는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곧 AI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색깔이 인정을 결국에는 대중들이 받아야 색깔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적정선을 항상 찾아야죠. 본인 창작자로서의 색깔과 대중성과 그런 그 중간치를 잘 맞추는 그게 중요치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께도 여쭤볼게요. AI가 만드는 영화에 참여를 하셨다고 했을 때 혹은 AI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썼을 때 나다움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결국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이해하는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싸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맹자의 성선설 같은 경우에 우물에 아이가 빠질 지경에 이르면 그 누구라도 달려가 구하지 않겠느냐. 이게 맹자의 성선설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라도 달려가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우물에 빠질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대체로 설마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 설마. 그래서 안 가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저 아이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잣집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야. 그러면 내가 저 아이를 구하면 대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달려가서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부잣집과 원수지간이야. 그러면 저 아이가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의 본성 때문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존재거든요. 백인백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AI는 확률과 통계로만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걸 담아내기가 쉽지 않고요. 감정과 욕망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진 이야기를 또는 내가 가진 테크닉을 프롬프터를 이용해서 AI를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찾아야죠. 네. 창작자로서의 내 길. 네. 네, 그럼 김 작가님의 작품들도 사실상 작가님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노력하는 거죠. 네. 한 발 한 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근미래에 우리가 마주할 영화 산업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시나요? 사실은 한국이 그 GDP 대비 영화 관람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팬데믹이라든지 OTT 등장으로 이제 감소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 결핍이 생겨요. 가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친교도 나누고 어떤 집단적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걸 느끼고 싶거든요. 그걸 대체하는 수단이 예전에는 극장이 전부였다가 지금은 이제 분산돼 있죠. 야구장, 축구장, 뭐 공연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AI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저보고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미 사망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를 AI로 재현해서 싱어롱이 가능한 콘서트를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남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AI가 없던 시절에는 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마 그런 식의 그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쌓이면서 기술이 조금 더 개발되고 또 장르가 만들어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10년 후에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싱어롱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공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미래 영화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인데 아마 어쨌든 이 AI 기술은 비용과 시간을 감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산업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고 무조건 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영화 한 편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인력이 5명이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줄어든다.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그럼 5명은 실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5명은 또 따로 영화를 하나 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이서 한 편 만들 거를 5명을 쪼개져서 2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컨텐츠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요. 물론 큰 영화들은 큰 영화대로 지금처럼 가겠지만 좀 더 작은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 맞춤형 컨텐츠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정말 AI 시대 영화 콘텐츠에 관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궁금하신 것도 많고 저희들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정말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이제 엔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김경찬 작가님과 네, 권한슬 감독님 AI 토피아만의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머슴? 나에게 AI란 머슴이다. 네. 뭔가 하드렛 일을 다 해주는 머슴? AI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네요. 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기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돈을 주는데. 알겠습니다. 네, 권 감독님.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전 말 잘 듣는 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나와 1대1일 때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막 말하고 야 빨리 시끄럽고 빨리 본로만 말해. 됐고 딴 거 갖고 와. 이렇게 해서 효율이 올라가고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말 잘 듣는 부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지우고 있습니다. 상상의 장벽은 무너졌고요. 도구는 또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선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완벽한 도구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결정하는 건 결국 인간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칼 대신 데이터를 쥔 의사들, 모든 진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레이인데요. AI 기술 중에서 현재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기술인 CNN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건데 그냥 우리가 영상만 보고 영상의학과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진단율을 보였다는 데서 수술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만을 위한 정밀 의료까지도 확장이 된다고. 로봇 수술이 다 이제 그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